안나 카레니나 3부. 고립. 살아있으나 이미 사라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이름이 사라질 때 안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고 걷고 있었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고 물을 마셨으며 옷을 입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편지도 오지 않았고 초대도 없었으며 질문도 없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에서는 사망 처리된 사람처럼 존재했고 산 사람들의 명단에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목록에서는 지워져 있었다. 안나는 사랑을 선택했고 사회는 그녀를 추방했으며 사랑마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삶이었다. 사람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워진다. 먼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다음으로 관계 속 이름이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사라진다. 안나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지났고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었으며 세 번째 단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죽음 이전의 상태였다. 생명은 아직 있지만 삶은 이미 떠나 있었고 심장은 뛰지만 존재는 희미해지고 있었으며 눈은 떠 있지만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3부는 그 고립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1장.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공백. 안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기다리며 보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론스키의 귀가일 수도 있었고 편지 한 통일 수도 있었으며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의 끝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자주 섰다. 같은 시간, 같은 위치, 같은 풍경.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마차가 지나갔으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급히 걸었다.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안나만이 정지된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침 10시가 되면 안나는 일어났다. 예전에는 아침 8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예전에는 세료자가 깨웠지만 이제는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예전에는 하루가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하루가 그저 지나갔다. 하녀가 커튼을 열었고 빛이 들어왔으며 안나는 눈을 떴다. 부인,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하녀가 말했지만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녀는 잠시 서 있다가 물러났다. 예전에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고 한 번 더 물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고 예전에는 안나의 눈을 보며 말했지만 이제는 바닥을 보며 말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안나에게는 소리 없는 메시지였다. 식탁에는 차와 빵과 버터가 놓여 있었지만 안나는 거의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고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음식은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다. 차를 마시며 안나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30분. 브론스키는 아침 일찍 나갔고 점심때쯤 돌아올 것이며 때로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그 사이의 시간이 안나에게는 공백이었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안나는 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를 읽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글자는 보였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고, 문장은 읽혔지만 이야기는 머리에 남지 않았다. 안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갔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안나는 세료자를 떠올렸다.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이다. 안나는 다른 것을 보려고 했다. 거리의 상점 지나가는 마차, 하늘의 구름을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의 시선은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시간.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안나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과 오후와 저녁이 구분되지 않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았으며 모든 날이 하나의 긴 날처럼 이어졌다. 오후가 되어 안나는 편지를 쓰려고 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고 펜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쓸지 정하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안나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 친구에게?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안나를 잊은 것 같았다. 오빠에게? 하지만 오블론스키조차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안나는 친애하는이라고 쓰고 멈췄다. 그 뒤에 올 이름이 없었다. 친애하는 누구?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고 안나는 종이를 구겼다. 편지는 쓰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가장 완벽한 추방이었다.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은 없었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매일 확인될 뿐이었으며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안나는 더 작아졌다.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안나는 잠시 잠들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가 떨어졌고 눈이 감겼고 얕은 잠에 빠졌다.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의식도 또렷하지 않은 상태였다. 깨어났을 때는 2시 40분이었다. 40분이 지났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방은 여전히 같았으며 안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갔는데 이번에는 서 있지 않고 창틀에 기댔다. 기대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공백은 안나의 하루를 채웠고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었으며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안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2장. 브론스키의 세계. 안나의 부재. 브론스키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군대 본부에 갔다. 동료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들은 브론스키를 환영했고 그의 의견을 들었으며 그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브론스키는 살아 있었다. 움직이고 말하고 웃었으며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렸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든 순간 안나는 집에서 창가에 서 있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사랑했다. 그것은 진실이었는데 아침에 나서기 전 그는 안나에게 키스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그녀를 안았으며 밤에는 그녀 옆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안나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사교계의 일원이었으며 친구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으며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안나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었다. 안나는 그것을 느꼈다. 브론스키가 밖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은 집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웃고 있는 동안 자신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자신은 세상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가 늦게 돌아왔다. 8시가 넘었다. 평소에는 6시쯤 돌아왔고, 늦어도 7시에는 집에 있었다. 안나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6시. 그는 오지 않았다. 7시. 여전히 오지 않았다. 8시. 문이 열렸고 브론스키가 들어왔으며 안나는 그를 보았다. 늦었네. 안나가 말했고 그 말은 사실의 진술이었지만 동시에 질문이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미안해. 브론스키가 말했고 코트를 벗었다. 안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누가 있었어? 동료들. 몇 명. 여자도? 브론스키는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나, 제발. 대답만 해줘. 여자도 있었어? 회의에 여자가 왜 있겠어?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그 불안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저녁은 먹었어? 응. 클럽에서. 혼자? 친구들이랑. 나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고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더 일찍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나는 알 수 없었다. 지난주에도 같은 약속을 들었고 지지난주에도 같은 약속을 들었으며 약속은 반복되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안았고 안나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그 안김 속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도 있었고 그는 그녀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안나는 그 이중성을 느꼈다. 며칠 후 브론스키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힘든 상황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내가 뭘 해줘야 할까? 괜히 건드리지 마. 더 예민해질 수 있어. 브론스키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안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는 안나에게 덜 묻기로 했고 덜 요구하기로 했으며 조용히 옆에 있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안나에게는 또 다른 거리였고 그 배려가 안나에게는 무관심처럼 느껴졌으며 브론스키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밤이 되어 그들은 침대에 누웠다. 브론스키는 금방 잠들었는데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안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는데 브론스키는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안나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만 자신의 세계는 오직 브론스키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불균형이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 안나는 브론스키 없이 살 수 없었고 브론스키는 안나를 잃어도 다른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안나는 브론스키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불균형이 안나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브론스키는 다시 나갔고 안나는 다시 창가에 섰다.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안나에게는 어제의 연장일 뿐이었다. 3장. 아이들에 대한 죄책,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안나는 세료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기억은 스스로 돌아왔고 날짜를 잊으려 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세료자는 이제 10살이 될 것이었다. 안나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8살 때였는데, 그때 세료자는 아직 어렸고 안나의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으며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안나는 선물을 고르려고 했다. 거리에 나가 상점 앞에 섰고 진열된 장난감들을 보았다. 무엇을 사야 할지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고를 수 없었다. 세료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2해 전 그는 기차 장난감을 좋아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고 예전에는 모험 소설을 읽었지만 지금은 어떤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10살 남자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나는 더 이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상점을 나왔다. 선물을 고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보낼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카레닌이 받아줄까? 세료자가 열어볼까? 아니면 그냥 버려질까? 그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어 편지를 쓰려고 했다. 사랑하는 세료자에게라고 쓰고 멈췄다. 그 다음을 쓸 수 없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고 쓸까?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세료자가 믿을까? 생일 축하해라고 쓸까? 하지만 축하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미안해하고 쓸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용서될까? 안나는 펜을 내려놓았고 종이를 구겨 서랍에 넣었다.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다. 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딸은 안나가 직접 낳았지만 안나가 키우지 못한 아이였고 안나의 몸에서 나왔지만 안나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였다. 안나의 피를 나눴지만 안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아이였다. 밤에 안나는 꿈을 꿨다. 딸이 울고 있었고 안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이 닿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안나는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우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선택이 남긴 결과였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로 아이들을 잃었으며 그 상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안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속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도 용서를 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세료자의 생일이 지나갔다. 안나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커튼을 치웠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브론스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은 조용했다. 밤이 되었을 때 안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어딘가에서 세려자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안나는 없었다. 안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유리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차가움이 그녀를 조금 깨어있게 만들었다. 사장, 약이 주는 평온, 그리고 대가. 처음 약을 먹었을 때 안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이 없었고 기억도 없었으며 아침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밤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으며 그 상실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그 평온은 유혹적이었다. 약은 안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시간을 주었고 후회하지 않는 밤을 주었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주었는데 약을 먹으면 세료자도 딸도 브론스키도 사회도 모두 멀어졌고 그 거리가 고통을 줄여주었다. 의사는 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드세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약병을 받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하나를 먹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약을 먹으면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으며 하루가 조금 더 견딜만 했는데 약이 만들어준 평온 속에서 안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 알로는 부족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 약병을 열었고 한 알을 더 먹었다. 2알을 먹으면 잠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2알로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는 3알이 필요했으며 안나는 자신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약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약병을 들고 있었다. 흔들어 보니 소리가 났다. 아직 반쯤 남아 있었고 그녀는 언제 다시 약을 받아야 할지 계산했다. 그 계산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약병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브론스키는 안나의 변화를 알아챘다. 요즘 많이 자는 것 같은데. 그가 말했고 안나는 대답했다. 피곤해서. 약 먹고 있어? 응. 잠을 위해서. 브론스키는 더 묻지 않았다. 안나가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이 안나에게 준 것은 잠만이 아니었다. 약은 그녀에게서 또렷함을 빼앗아갔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으며 세상과 자신 사이에 얇은 막을 만들어냈는데 그 막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씩 멀게 느껴졌고 조금씩 흐릿하게 보였으며 조금씩 덜 아프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안나는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으며 입술은 마른 것 같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잠시 알아보지 못했고 거울 속 여자가 안나 카레니나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그 낯설미 두렵기보다는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약병은 점점 빨리 비었다. 한 달에 한 병이던 것이 2주일에 한 병이 되었고 1주일에 한 병이 되었다. 안나는 의사에게 더 자주 갔고 더 많은 약을 받았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밤에 안나는 약을 먹고 누웠다. 약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무거워졌으며 의식이 흐려졌는데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그 평온의 대가를 느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었고 그 힘을 내기 위해 또 다른 약이 필요했으며 그렇게 안나는 약의 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약은 안나를 살렸지만 동시에 죽이고 있었다. 5장. 사랑이 더 이상 구원이 아닐 때. 브론스키와의 다툼은 잦아졌다. 사소한 말, 사소한 침묵, 사소한 표정이 커다란 균열로 번졌는데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상처가 되었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가 말했다. 내일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 안나는 물었다. 나도 가는 거야? 브론스키는 잠시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안나에게는 답이었다. 아니, 남자들끼리 모임이야. 나는 왜 안 돼? 안나, 그냥 친구들끼리. 나는 친구가 아니니까. 브론스키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나를 데리고 나가기 싫은 거지. 안나, 제발. 왜 이래? 왜냐고. 당신은 나를 집에 숨기고 또 밖에서는 혼자 돌아다니잖아. 브론스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당신을 숨기지 않아. 그냥 모든 자리에 당신이 갈 수는 없잖아. 왜? 왜냐면 브론스키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사람들이 안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안나가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브론스키에게 그녀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묻는다는 것이었다. 안나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읽었다. 알겠어. 나는 당신에게 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는 당신의 짐이고 부담이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야.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안나는 손을 뺐다. 건드리지 마. 안나, 혼자 있고 싶어. 안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브론스키는 복도에 남았다. 그들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다. 밤에 안나는 혼자 누워 있었다. 브론스키는 다른 방에서 잤는데 며칠 전부터 그들은 따로 자기 시작했고 그것은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공간에 있었다. 안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언제 사랑이 아니게 되는가? 언제부터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속박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는가? 안나와 브론스키는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브론스키는 미래를 보려 했지만 안나는 과거에 붙잡혀 있었고 브론스키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안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으며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브론스키가 말했다. 우리 이사하는 게 어떨까? 여기는 너무 외진 것 같아. 안나는 대답했다. 어디로? 시내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 안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줘. 사회가 나를 다시 받아줘. 브론스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안나는 느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랑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두는 마지막 끈이 되었다는 것을. 그 끈마저 끊어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안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6장. 존재의 축소. 안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말해도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았고, 이해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 말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하녀가 물었다. 부인, 아침 식사 무엇으로 드릴까요? 안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브론스키가 물었다. 오늘 어디 나갈 거야? 안나는 고개를 저었고 브론스키는 더 묻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안나의 세계는 축소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가 그녀의 세계였는데 극장과 사교 모임과 친구들의 집이 있었고 그녀는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했다. 하지만 지금 안나의 세계는 이 집, 이 방, 이 창문으로 축소되었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상점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점점 더 집 안에 머물게 되었다. 집 안에서도 그녀의 세계는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거실과 서재와 테라스를 오갔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고 방 안에서도 그녀가 주로 있는 곳은 침대 아니면 창가였으며 그 두 장소 사이를 오가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거울 앞에 섰다. 외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옷장에서 드레스를 꺼냈고 입어보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는 순간 멈췄다. 이 옷이 너무 화려한가? 안나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저렇게 뻔뻔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다니 라고 하지 않을까? 그녀는 드레스를 벗었고 다른 것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았다. 이건 또 너무 초라한가? 몰락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안나는 세 번째 드레스를 입어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고 외출 자체를 포기했으며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웃는 연습을 했다. 입꼬리를 올렸고 이를 드러냈으며 눈을 밝게 뜨려고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웃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억지 웃음이 오히려 더 슬퍼 보였다. 안나는 포기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안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브론스키를 의심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아니,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 안나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점점 짧아졌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면 이미 오전은 거의 끝나 있었고 점심을 거르면 오후가 시작되었다. 약을 먹고 잠들면
저녁이 사라졌고 깨어나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안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흐려졌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으며 달력을 보지 않으면 몇 월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워졌다. 거울 속 여자는 안나가 아닌 것 같았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은 침침했으며 초정은 없었고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안나는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사라질 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역할이 사라지고 다음으로 이름이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사라지는데 안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이미 지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으며 누구의 친구도 아니었다. 사회적 역할을 모두 잃었고 관계 속 이름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안나라는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나는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고 거울을 볼 때 안나는 그 여자가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에 잠들기 전 안나는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존재가 축소되고 있었다. 공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들고 날이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 축소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나는 알고 있었다. 사라짐이 있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끝이 보이는 시간. 어느 날 안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인식에 가까웠다. 감정이 격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했고 마치 날씨를 확인하듯이 담담했으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고통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무거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다. 밤이 되어도 편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며 안나는 고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눈물은 말라 있었다. 예전에는 울면 조금이라도 후련해졌지만 이제는 울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예전에는 울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이제는 울 힘조차 없었으며 안나는 마른 눈으로 하루를 보냈다. 안나는 아직 기차역으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그곳에 서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곳을 보았고 낮에 창가에 서서 그곳을 떠올렸다. 밤에 잠들기 전 그곳의 소리를 들었다. 선로의 냄새, 철의 소리, 움직이는 거대한 힘. 안나가 기차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었다. 기차는 그녀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아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안나는 알 수 없었다. 하루일까, 일주일일까, 한 달일까. 시간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 브론스키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안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안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정말로. 브론스키는 안나를 안았지만 안나는 그 품 안에서도 외로웠고 그가 자신을 안고 있지만 자신은 이미 멀리 있는 것 같았으며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밤에 안나는 약을 먹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다. 행복한 끝도 있고 불행한 끝도 있으며 열린 끝도 있고 닫힌 끝도 있다. 안나의 이야기는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정해진 끝이 있다는 것을, 그 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만 그 끝이 언제 올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약이 퍼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안나는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잠들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갈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고 안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부는 고립을 보여준다. 안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존재하고 움직이지만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며 말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죽음 이전의 상태인데 생명은 있지만 삶은 없는 상태,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상태이다. 톨스토이가 묻는 것은 이것이다. 사회는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폭력이 아니라 추방으로, 칼이 아니라 침묵으로, 살해가 아니라 무시로. 그리고 그 과정은 천천히, 조용히, 완벽하게 진행된다. 3부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부에서는 안나의 마지막 선택이 그려지는데 하지만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사라진 뒤에도 열차는 달리고 사람들은 웃고 사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4부는 비극의 정점이 아니라 비극 이후의 무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